입 닥쳐. 넌 내 집 구석에 처박아 둔 개와 다를 바 없어. 지금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들의 날선 고함이 방을 가르며 쏟아졌고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을 만큼 두려워졌지만 손자를 한 번밖에 못 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첫 손주가 태어났던 그날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나를 뒤덮고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왜인지 손자를 좀처럼 만나게 해주지 않았으며 아기를 위해서 라거나 너무 피곤해서 라는 말로 계속 설득해왔지만 그것이 우리 부부를 멀리 두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답에 다다랐고 그 전후의 모든 나날이 조용히 다른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저녁 카카오톡에 짧은 알림음이 울린 것도 아니고 먼저 걸려온 전화에서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나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되물었다. 정말이니? 호준이는 약간 긴장된 듯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응, 병원에서 심장 소리도 확인했어. 이따가 세빈이 쪽에도 말씀드릴 거야.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가슴 안쪽에 따뜻한 것이 스르르 번져나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손주의 소식에 나도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곧장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호준이네 아기 생겼대. 강병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거 참 기쁘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혹시 바라지 않는 건가 하고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가라앉던 때가 있었으니 이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뜻밖의 기쁨이었고 호준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하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나는 금세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챙겨와 남편과 나란히 넘겼고 아기 욕조가 요즘은 이렇게 작고 가볍구나 하며 마치 우리가 다시 부모가 되는 사람들처럼 눈을 반짝였으며 입덧이 심하면 가서 거들까. 힘들 땐 살림이나 식사를 봐주어야지 하고 마음속 준비는 이미 할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다만 곧 아들에게서 세빈이가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다니까 서두르지 말고 거리를 두자. 는 말이 부드럽게 전해졌고 나는 임신 중에는 누구라도 불안정해진다며 이해하려 애썼으며 아기 생각이 먼저라면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 하고 남편과 이야기한 뒤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날마다 들떴다.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갈 즈음 나는 거의 매주 아기용품 매장을 둘러보았고 이건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잘 어울리겠다. 수건은 살결에 닿아도 부드러운 걸로 해야지. 하며 아직 만나보지 못한 손자와 속삭이듯 상상으로 말을 건넸고 손에 집은 작은 것들마다 마음을 담았으며 언제쯤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꼭 안아주고 조용히 말을 걸어주고 싶다. 는 소망을 매일 밤 남편과 나누었다. 우리 둘에게 그것은 노년의 잔잔한 삶에 불쑥 들어온 큰 빛이었지만 그 빛도 곧 그늘로 바뀌어갈 운명이었고 어느 늦가을 저녁 우리는 식사 뒤에 차를 따라 마시면서 나는 무심한 듯 중얼거렸다. 세빈이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려나. 강병호는 식당 맞은편에서 신문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고 해가 빨리 기우는 계절 바람이 창밖에서 차갑게 불기 시작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때가 되었네 하고 그는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배도 제법 무거울 텐데 밤에 덥고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했으며 임신 중에는 자질구레한 것도 몸에 크게 와 닿는다잖아. 호준이도 많이 신경 쓰겠지. 라고 남편이 덧붙이는 동안 나는 찻잔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답답하네. 무리하지 말고 좀 의지해 줬으면 하는데 하고 속눈썹을 떨구었고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부모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으며 며느리의 살림에 들어갈 생각도 당장 손자를 보여달라 조르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주고 싶다는 그뿐의 마음이었다.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건강하면 그게 제일이지. 괜히 뭘 보태기보다 지켜보는 게 나을 때가 있는 법이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답하면서도 그날 밤 조금이라도 안심하라고 짧은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세빈이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보내줄 수 있어.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세빈이는 잘 지내요. 무리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또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나는 그 답장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하게 다가왔고 며느리일 테니 내가 나서는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할지도 모른다며 스스로에게 더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다짐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 연락이 올 거라고 마음에 새겨 다시 일상의 속도로 돌아갔다.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 아기가 태어났고 그날 오후 내 휴대전화로 유난히 짧은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무사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이름은 민서로 지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아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고 감은 눈으로 잠든 얼굴은 아직 어딘가 붉고 부어 있었지만 분명히 호준을 닮은 자국이 있어 나는 한동안 사진만 바라보다가 말을 잃었다. 축하한다는 답을 보내면서도 손끝이 조금 떨렸고 민서 참 좋은 이름이네 라고 중얼거리며 곁에 앉아있던 강병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호준이를 빼다 박았네 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으니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보러 오세요 라는 말이 끝내 없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주말 나는 살짝 전화를 걸었다. 축하한다. 정말 다행이다. 세빈이 몸 상태는 어때? 호준이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잘 지내요. 아기도 잘 자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더할 나위 없네. 저기 좀 안정되면 우리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호준이의 목소리는 갑자기 흐려졌다. 그런데 아직 세빈이가 많이 힘들어서 조금 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더 묻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이 지나도록 면회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이 몇 번 오고 갔을 뿐이었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사진과 부부가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작은 발을 감싼 속삭의 사진까지 하나하나 공들여 보정된 이미지들은 정갈하게 이어져 마치 한 권의 앨범처럼 흘렀고 우리는 건강해 보이네. 참 예쁘다. 라고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말로는 닿지 않는 빈칸 같은 것이 마음 어딘가에서 서서히 넓어졌으며 조만간 안정되면 분명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려 해도 사진 배경에 비친 윤세빈의 이가 드러난 미소를 보고 난 뒤부터는 그 막연한 안심이 더는 붙잡히지 않았고 반년쯤 지나자 내 휴대전화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는데 어느 날 화면에 성호준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아주 조금 두근거렸고 이번 주말 조금이라면 집에 와도 될 것 같아. 짧은 시간이면 이라는 메시지에 나는 소리내어 갈게 라고 말할 만큼 기뻤으며 드디어 손자를 보게 되는구나. 오래 꿈꾸던 만남이 현실이 되려 한다는 생각에 주말 아침 강병호와 함께 역암마트에 들러 부담되지 않을 과일 세트를 골라 작은 마음만 전하자고 서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고 11시가 되기 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비디오 도어폰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며 윤세빈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건조했고 내가 인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현관 쪽 손소독제를 가리키며 먼저 손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해 나는 네. 하고 거실 화장실로 안내받아 정성스레 손을 씻었고 강병호도 말없이 같은 절차를 밟아 거실로 들어섰으나 방 안에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아이는 어디에? 라고 묻기도 전에 윤세빈이 지금 자고 있어요. 깨면 얼굴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아주시는 건 삼가주세요. 라고 했고 나는 방금 손도 씻었고 집에서 바로 와서 최대한 깨끗이 했는데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으나 그녀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기에게 닿기 전에 샤워를 하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옷에도 균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요. 라고 덧붙였고 규칙이라는 단어가 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멎었으며 소파에 앉아있던 몇 분 동안 대화를 이어보려 해도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본 채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성호준은 웬일인지 자리에 없었으며 잠시 뒤 그녀가 벽시계를 힐끗 보더니 곧 낮잠 루틴이 돌아와서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준 씨도 없고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또 연락드릴게요. 라고 일어나 말하는 순간 사실상 돌아가 달라는 뜻을 나는 알아차렸고 가방을 들며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는 굳게 당겨졌고 민서 얼굴만이라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붙잡자 그녀는 안방에 있어서요. 지금은 곤란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잘랐으며 머문 시간은 고작 15분.
우리는 아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말다움 몇 마디 건네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우리 오기로 1시간 제대로 알려줬었지? 라고 낮게 중얼거린 말은 바람 소리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그날 밤 걸려온 호준의 전화에서 나는 더 큰 혼란을 겪었다. 오늘 바로 갔구나. 세빈이가 머리가 아프대서 내가 잠깐 장 보러 나갔었어. 미안해. 근데 세빈이가 역시 누가 오는 건 힘들다니까. 엄마. 너무 책임지우거나 탓하지는 말아줘. 책임지운다니 내가? 엄마 뜻이 그런 게 아니라도 지금 세빈이는 예민한 시기라서 좀 조심해줘. 전화가 끊긴 뒤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엉켜 대체 내가 뭘이라는 작은 분노가 속에서 부풀었고 차갑기만 했던 그 15분의 방문에서 불과 2주일 뒤 역 앞 카페에서 오랜 얼굴인 오미경을 우연히 만났는데 손주 태어났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거의 못 봤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이상하네. 며칠 전 트리플 스트리트 이탈리안에서 호준 씨 봤는데 며느님이랑 장모님이랑 식사하시더라고요. 아기도 같이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녀가 말하길 커다란 유리창가 자리에서 네 사람이 웃으며 식사를 했고 아기를 안고 있던 건 장모님이었다기에 나는 그렇구나. 라고 부드럽게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이 덩이째 얹혔으며 왜 장모님께는 안겨도 되고 나에게는 샤워까지 하라고 했을까? 정말 깨끗함이 그토록 절대적이라면 바깥 식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혹시 우리만 오지 않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규칙이라는 말로 정중하게 거절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차례로 밀려와 서운함과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번졌고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호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저번에는 고마웠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니? 우리에겐 아기를 만지려면 샤워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장모님과는 밖에서 식사도 하고 안 와도 되는 거니? 그날 밤 늦게야 답장이 왔는데 미안해. 세빈이한테 물어봤어. 샤워 얘기는 나도 몰랐어. 사실 세빈이 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익숙하고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세빈이도 편했나 봐.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라는 말들만 이어졌고 그 안에는 사과도 배려도 내 마음을 헤아리는 문장도 보이지 않았으며 익숙해서 괜찮다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해도 만남을 거절해온 건 그쪽이었고 자기 부모님이라 편한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한다 해도 샤워를 요구하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었고 며느리 쪽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는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차이가 뚜렷해진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으며 엄마가 자꾸 책임지워서 힘들대. 라는 아들의 말은 생각보다 허망하게 그러나 너무 깊게 내 가슴을 찔렀고 내가 언제 책임을 지우고 꾸짖었다는 건지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옮기는 건지 혹시 꿈결 같은 말만 고지곳대로 믿는 건 아닌지 자문하면서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을 바꿔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시를 나는 어리석게도 한 올 남겨잡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어 최대한 밝고 부담 주지 않으려는 목소리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고 말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오해는 아닌 것 같아. 세빈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 해도 좀 준비하게 되는 느낌이 든대. 라는 대답이 돌아와 준비하게 만든다는 말에 목구멍이 탁 막히는 듯 답답해졌다가 그때도 난 한 번도 책임지우려 한 적이 없었어. 그냥 손자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말하자 아들은 미안한 기색을 흉내내며 알아. 그런데 세빈이가 겁내는 구석이 있고 나는 그런 세빈이를 보니까 세빈이에게는 그쪽이 아직 바깥은 느낌이랄까. 나도 가끔 만나면 지금은 좀 긴장돼. 세빈이 부모님은 이제 거의 가족이지. 여러 번 오셨으니까. 라고 덧붙였고 우리는 며느리 부모는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또 하나의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으나 마지막으로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다잡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러게 당분간은 세빈이가 안정될 때까지 그냥 놔둬줄래? 라고 낮게 말했고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것만 같았으며 정성껏 길러낸 아들과 누구보다 아끼며 지켜온 가족의 관계가 언젠가 귀찮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나에게 강병호가 다가와 어땠어? 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으며 우리는 이제 바뀌래. 그쪽이 가족이래.
라고 말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 속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고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작은 생명의 얼굴이 거기 있었지만 그 따뜻한 가정의 뒤편 어디에도 우리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도착한 진동의 화면을 들여다보니 보낸 이는 윤세빈이었고 순식간에 온몸이 굳었다가 어머님께 지난번 제 미숙한 태도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만 요즘 아기가 아주 예민해져서 낯선 분을 만나면 울거나 컨디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뵙는 일을 미루려 합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 아기를 위한 판단입니다. 라는 문장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해 달라는 말 속에 오지 말아 달라는 뜻이 선명했고 아기를 위해서라는 말 뒤로 자기 정당화의 벽이 느껴졌으며 정중함으로 포장한 선 긋기의 서러움과 허전함이 가슴을 치받아 눈물을 삼키려다 문득 한 줄이 흘렀고 퇴근의 메시지를 본 강병호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우리가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 같네 라고 중얼거렸고 나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허락된다는 걸까? 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으며 그때 비로소 나는 이상한 기대를 놓기로 그렇게 말한다면 아들도 이제 타인으로 대하겠다고 그 편이 훨씬 덜 아플 거라고 마음을 정리했다. 설아침 단톡방에 도착한 새의 인사사진에는 아들과 며느리와 웃는 손자의 스튜디오 사진이 인쇄물처럼 깔끔하게 붙어 있었고 아래에는 성호준, 윤세빈, 성민서 라는 이름 표기만 있었으며 손글씨 인사는 한 줄도 없었고 가족사진 밑에 정형화된 문구만이 지금 우리와 그들의 관계 전부를 말해주었으며 그날 아기가 예민하다 는 이유로 방문이 거절된 뒤로 아들의 전화와 메시지는 완전히 끊겼고 나 역시 더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간은 조용하지만 가차없이 흘러 설 인사 사진만 해마다 어김없이 도착했고 첨부된 사진은 백일과 돌의 한복 사진에서 유치원 원복을 입은 민서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으며 나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잠시 올려둔 뒤 말없이 일어나 서랍 깊숙이 겹겹이 포개 넣었고 강병호도 묵묵히 사진을 보다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으며 그렇게 카카오톡 인사만 이어지는 사이 민서는 5살이 되었고 한 번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세월이 내 안에서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고요로 굳어있을 때 어느 오후 뜻밖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호준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으며 나는 3번쯤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또 걸려와 이제 와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4번째 전화를 받았고 왜? 라고 말하자 아들은 첫 마디부터 엄마 부탁이 있어 라고 했고 그래 뭔데? 라고 하자 민서를 당분간 봐줄 수 있을까? 세빈이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들거든. 그래서? 응. 엄마 지금 집에 계시고 시간도 있잖아. 세빈이랑 누구 없을까 얘기하다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5해 가까운 공백과 거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손자와 오지 말라던 그날을 떠올리며 하루를 넘겨 대답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떠올리지 마. 응. 나는 그 애의 얼굴도 목소리도 성격도 모르는 사진만 받아보는 이름뿐인 할머니였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곤란하면 나?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 손자를 갑자기 맡기자고. 농담이지? 성호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가 만지는 것도 싫다고 했잖아. 위생과 몸 상태를 위해서라며 그 아이를 그렇게 지켜왔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아들의 말이 막혀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그는 짜내듯 말했다. 그래도 엄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나를 나무랄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처음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말았어야지. 넌 세빈이 말만 들었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 사정에 맞춰 살 생각이 없어. 밖에 사람은 잊어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조용히 끊고 무릎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니 약간 떨리는 손끝이 보였는데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향의 떨림이었고 엄마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문장을 밀어 올리듯 자연스레 입 밖으로 솟구쳐 나와 스스로도 놀라웠으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할 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고 울분도 눈물도 아니면서 처음으로 경계선이 선명해진 듯 했으며 엄마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는 그의 말 뒤로 비쳐 보인 것은 길러준 부모가 아니라 사정이 맞을 때 꺼내 쓰는 존재로서의 나였고 그의 세계에서 엄마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또렷이 되받아칠 수 있었고 보통이라면 키워준 자식에게 의지받으면 거절 못하지. 라는 세상의 상식이 귀에 들어왔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비로소 내 손으로 돌아온 듯했고 처음 엄마가 되었던 날의 환희와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골목의 바람. 반항기에 울던 밤과 취업이 정해져 안도의 숨을 쉬던 저녁들은 여전히 내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나는 엄마로서의 몫을 분명히 다했다는 사실이 나의 자존심이 되었으며 그렇기에 더 이상 불쾌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기로 했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고 베란다 화분의 꽃들을 돌보는 조용한 시간들을 남편 강병호와 함께 새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일만이 삶의 이유는 아니고 때로는 필요로 되지 않게 되었기에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고 마침내 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그렇게 미소 지은 내 얼굴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결이 서 있었다. 가족은 본디 더 가깝고 더 따뜻해야 하지만 때로는 혈연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너머의 손자로 이어지는 관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서로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 쌓일 때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